168에서 193페이지 삶을 사랑하라라는 꼭지부터 제가 짧게 한번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삶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에 이 꼭지는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꼭지 분석을 좀 했어요. 글 한 꼭지를 완성하는 느낌이 어떤가라는 그 분석을 좀 했는데요. 처음에 여기는 그리스의 어느 섬이다부터 쭉 계속 읽어 나갔는데 도대체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 삶을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는 언제 나오지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쭉 읽어도 또 나는 결국 혼자 있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작가다. 예술가는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 바깥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도 글쓰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도 고독을 극복하라 이 정도의 주제가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제 책으로 170에서 172페이지를 봐도 나는 그리스어를 전혀 모른다부터 또 블레블레 나옵니다.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살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읽어도 글쓰기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단락, 이 책의 마지막 단락, 이 꼭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인간은 고통을 안고 산다는 사실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라라는 마지막 이 꼭지의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더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꼭지를 구성하는 게 책쓰기거든요. 120페이지 쓰는 게 책쓰기가 아니에요. 한 꼭지만 잘 쓸 수가 있으면 또 4, 50개 꼭지가 있으면 책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나탈리를 봐도 앞에서부터 책쓰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 계속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 한 7, 8줄 정도 되는 거에서 해서 책쓰기는 글쓰기는 인간은 고통을 안고 산다라는 것도 시작하라 이런 얘기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쓰면 된다. 처음부터 글쓰기 관련된 얘기를 계속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를 계속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내용도 되게 좋았지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의심이라는 생쥐에게 갉아먹히지 말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반 사업을 하는 친구 얘기가 나오죠. 음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잘 풀리지 않으면 나한테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거다. 포기할 거다. 이런 다른 길을 찾을 거다. 이런 얘기였죠. 이거 선사가 그러죠. 그건 잘못된 태도야. 얼마나 많이 쓰러지든지 다시 일어나야 해. 그것만이 당신이 할 일이야. 그게 인간이 할 일이야. 라고 또 직설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나탈리가 지금 세상에 나온 책들 중에 출판조차 못했던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우리 인간의 의미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전진해야 한다라는, 정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안 맞으면 포기해라는 게 또 하나의 또 멘토링 중에 하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끝까지 가봐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카타리나 선사는 그러죠. 아니야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74페이지에 2달에 한 번씩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부딪힌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늘 똑같다. 어리석은 짓이야.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그럴싸한 경력도 쌓지 못하잖아 라는 나탈리의 고백이 나오죠. 이게 86년도 작인데 85년, 84년 글이 있겠지만 여하튼 글쓰기를 할 때 두 달에 한 번씩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를 또 대변을 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니 정강민? 아무런 생산적인 일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또 약간 진실된 고백을 하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땀 뻘뻘 흘리면 되게 창피해요, 저 스스로가. 저렇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하튼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죠. 우리가 무언가에 전적으로 매달려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일은 그것을 그만둬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 혼신을 다하면 그만둬야 할 때를 이 일이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혼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그리고 175페이지에 의욕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았자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만 만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앞에 쭉 얘기는 결국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글쓰기를 하든 의심이 들어도 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탈리가 카타리나 선사의 이야기도 인용하면서. 결국 의심을 해보았자 고통이나 부정적인 마음만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의견이죠. 하나의. 의욕이 이끄는 대로 부정적으로 고통과 부정적인 만남이 있으니 의심하지 마 하고 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는 의견이 나오는데 한 꼭지마다
그 의견은 반론이 생길 수 있죠. 의심하지 말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지만 만약 정강민이라는 작가가 여기에 반론하고 저가 글을 쓴다면 의심해라고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의심이 들 때는 멈춰라는 글도 있어요. 꼭지도 자기계발서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항상 반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탈리의 말에 신뢰성, 그러니까 나탈리는 카타리나 선사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꼭지를 풀어내요. 근데 나탈리의 말에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겠네.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탈리의 말에 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데 만약에 정강민이라는 사람이 의심하지 말고 쭉 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제가 글을 쓰면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네. 여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독자.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74페이지에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강한 인생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너머에 있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영성적인 얘기예요. 시각이 좁아지면 불안이 생겨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임무원료 필류 근우라고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너무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역시 공자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이렇게 좁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이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순간, 인류애가 생기는 순간에 사랑이 생긴다는 건 제 스스로도 체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나처럼 힘든 사람은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는 지금도 살인은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자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내가 어떤 글로든 말로든 도움을 줄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좀 갈등이 풀리고 불안이 좀 없어지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공자가 말했던 임무원료 필류근원이라는 거죠. 멀리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 인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또 이런 꼭지가 있죠. 글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아주 멋진 문장이죠. 그냥 한 꼭지의 제목이긴 한데도 176페이지에 당신이 셀 수 없이 많은 글을 버릴 수는 있어도 글쓰기가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너무나 명쾌한 한 문장을 끄집어내죠. 우리는 글쓰기를 버리고 책쓰기를 버릴 수 있지만 책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글 쓰는 행위를 천국이라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17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이른 아침 자동차로 붐비는 고속도로를 묘사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혼잡한 도로에 대한 글 속에서 평화로움과 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이다. 아침이면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린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차가 꽉 막혀있는 고속도로를 붐비고 있지만 그래서는 나는 인간이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고속도로 위를 달린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꽉 막혀 있는데도. 글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탈리 이러죠.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한번 글을 쓰는 게 왜 천국일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꼭지에 장대 위에서 발을 떼라 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178페이지 꼭지 시작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0m 장대 위에서 발을 떼라. 글쓰기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항상 이런 위태로움을 감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100명이 있으면 한 2명만 성공하는 게 이 세상의 이론이 원칙이잖아요. 98명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상황을 봐봤자 어차피 그냥 뭉퉁거리 one of them이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인데 참 쉽지는 않죠. 왜 발을 떼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날개가 생긴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나오죠. 호텔 건물에서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물총을 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이 책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업상의 자리에서 물총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영원히 물총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다. 물총을 쫙 쏘아갖고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잖아요. 양복 깨끗하게 몇백만 원짜리 입었는데 물총을 쐈다잖아요. 사례를 보면. 그래서 나탈리가 이러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쓰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결국 이거죠. 장대 위에서 발을 떼라고. 똑같이 생각했었던 당신이 50년, 60년, 70년 살았던 그
꽉 막혀 있는 생각을 벗어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참 어렵죠.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네요. 지금 이 순간 또 완전히 새로운 순간이니까 0.1초마다 새로운 우주다. 바로 전에 우주로 돌아갈 수 없다. 바로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이라고 제가 좀 약간 영성적인 얘기를 썼고요. 결국 이거죠. 세상의 고정관념,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한번 넘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렇게 한번 넘어보신 분들은 그 두 번째가 또 그래도 또 넘기가 또 좀 편해요, 보통. 그래서 고정관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 이거 깨는 거. 세계 4대 성인들이 가장 잘했던 건 그 사회에서 가장 공고하게 믿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많이 깼던 거죠. 그 어떤 성인들은. 네, 그 얘기를 뭐 책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글을 쓰는가라는 꼭지가 나옵니다. 네, 뭐 여기는 너무 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 얘기죠. 181페이지에 네. 나탈리는 이런 얘기를 쭉 썼는데 저는 한 4가지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왜 글을 쓰냐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라는 거. 글을 쓰는 것이 내 진화와 발전의 시작이므로 나는 글을 쓴다. 또 뭐 모든 사람들의 이거죠. 위대한 소설을 써서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또 이것도 인사이트이죠. 왜냐하면 나는 할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탈리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이 이유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182페이지에 글쓰기가 인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글쓰기 자체가 치료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네, 글쓰기를 힐링하는 글쓰기 이런 책들도 참 많아요. 글쓰기가 힐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약간 반론해요. 우리의 고통이 글쓰기로 없어진다면 우리는 고통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글쓰기 한다고 나는 힐링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하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나탈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얘기했는데 또 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글쓰기는 치료술보다 훨씬 심오하다. 그래서 당신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거다. 또 제 이야기를 또 반박을 해버리더라고요, 나탈리가. 야, 치료술보다 훨씬 더 저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나탈리는 치료술보다 훨씬 더 위가 글쓰기를 하라고 이렇게 팡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읽으면서 졌다. 나탈리, 내가 졌습니다. 나는 혼자 읽으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183페이지에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그동안 수없이 느껴왔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빗을 주고 색을 입혀 이야기 구조를 덧붙이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분노를 붉은 튤립으로 변형시키고 슬픔을 회색빛 낙엽으로 가득 찬 오래된 골목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요 딱 네 문장 보면서 은유의 향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를 붉은 튤립으로, 슬픔을 회색빛 낙엽으로 이렇게 가득 찬 골목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이거 뭐 은유잖아요. 네, 아주 멋지죠, 문장들 자체가. 184페이지에 설령 왜 글을 쓰려고 하는지 모른다 해도 글을 쓰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대답해보라. 글을 명료하게 쓰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나탈리는. 네. 잘 모르더라도 아는 것처럼 딱 그냥 이렇게 내뱉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84페이지 이분이 1984년도에 한 5편을 글을 썼다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죠. 저는 그 중에서 요 글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미쳤고 정신분열증 환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미친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보다는 이 사실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 한다라는 84년도에 이야기를 이분이 썼던 글을 쭉 한 5개를 예시를 하면서 글을 쓰는 이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멋지죠. 그냥 미쳤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 그러면서 지금 다시 쓰면 전혀 다르게 쓰여질 것이다. 우리의 글 속에는 그것이 쓰여지던 순간의 감정과 생각과 그 순간의 환경이 모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글은 제가 봐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에요. 조금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면 그 주제가 또 변할 수 있고요. 한 달 전하고 또 지금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저도 한 4년 전에 썼던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라는 그 에세이를 쓸 때는 신의 존재를 그 안에 한 두 꼭지에서 신의 존재를 나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제가 뭐 종교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신을 확신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은 완전히 있어. 신이 없고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벌써. 제 얘만 들어도. 그래서 글은 순간적인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지. 그 환경과. 그게 달라지면 똑같은 대상, 연필을 쓰더라도 내일 연필 쓰는 것과 오늘 이 연필을 묘사하는 건 또 다른 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관통하는 글쓰기라는 꼭지입니다. 88에서 89페이지.
어떤 그 여관집 아주머니의 사례죠. 네, 우리의 목표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거다. 여관하는 아주머니가 TV 고장났는데 수리기사한테 그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한 번씩 수리기사를 만난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죠.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에 접근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떤 가치를 얻는가 하는 점이다라고. 네, 뭐 비즈니스에서 쓰여도 뭐 충분히 통용될 만한 글을 여기서. 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얻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89페이지에 이 문장이 나와서 제가 조금 색다르게 느껴져서, 네, 우리는 모두 전체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글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케이트와 나는 월요일 온종일 서로를 관통하고 모든 거리 커피를 관통해서 글을 썼다. 이런 관통하는 글쓰기만이 흐르는 피가 땅에 스며들듯 다른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위에 이 문장은 그냥 뭐 불교의 법공이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글로 쓰여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전체의 한 부분이다. 네, 인드라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불교도라는 게 딱 느껴져요. 내가 우주고 너도 우주고 서로가 비춰가면서 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빨간색에서 쭉 읽다가 너무 좋았는데, 흐르는 피가 땅에 스며들듯이라는 게 이게 좀 이 문장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관통하는 글쓰기만이까지는 괜찮았는데, 흐르는 피가 땅에 스며들듯 하는 이 은유를 쓰면서 다른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 빨간색 글을 썼을까 이분이,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89페이지에 네, 우리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다. 우리는 그냥 글을 쓰고 싶은 것이며 그냥 비와 식탁과 음악과 종이컵과 나무를 만지고 싶은 거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법륜스님 강의를 한 번, 두 번 들어보면 법륜스님이 인간의 삶을 다람쥐한테 참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다람쥐는 그런 고민 없어, 그냥 살면 돼, 이런.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하면서, 다람쥐는 그런 고민 안 해, 뭘 이렇게 인간이 고민을 해 하면서. 그래서 다른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이다 하는 이 그냥을 볼 때 법륜스님이 다람쥐하고 우리 삶을 비교했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0페이지. 자기 안에만 깊이 처박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네, 결국은 자신에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다 자신 안에 뭔가 말하지 못한 사연들도 다 있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야기 한 2시간만 해봐도 여성분들은 눈물 툭툭 흘리죠. 다들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 할 때 정말 좀 진솔하게 꺼내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 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 저 스스로도 처박혀 있는 것을 꺼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해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보일 수 있다는, 보여줘도 전혀 문제 없다는 이런 자신감 같은 거. 내 거 다 까발려도 문제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오픈하더라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뭔가 어떤 성공담이나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 강한 어떤 자기 내면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이런 거죠. 제 스스로한테 왜 가감하게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제가 이거 쓰면서도 정강민 너도 잘 못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작가로 살아남기라는 꼭지에 네, 나탈리가 또 이렇게 91페이지에 우리는 준담배를 피웠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84년도에 뭐 미국이 뭐 지금도 되게 뭐 여성들이 되게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줄담배를 피웠다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게 하여튼 좀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로서 강하고 용감하지만 한 인간으로 돌아오면 한없이 무기력하다, 이런 문장을 썼는데, 그냥 이게 또 세상을 설명하는 또 한 문장이죠. 네, 우리는 외부적인 삶, 뭐 어떤 멋진 직장에 다니는 어떤 뭐 CEO나 뭐 어떤 회사에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게 멋지고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되게 부서지고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하다, 인간 자체는. 자연의 어떤 상에 뭐 오면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로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갑자기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쓰면서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좀 측은해 보여. 아유, 저분도 집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나오면 약하실 분인데 뭘 저렇게 강한 척 하시지,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유 부럽기도 하기도 하고 진짜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요즘에는 아유 안 됐다 뭘 저렇게 하시냐 싶은 정도로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92페이지에 해밍웨이는 아내와 신랑이 끝에 술이 떡이 되도록 만취했으면서도 자신의 주인공인 산티아고 노인이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항해를 계속하도록 했다. 결국 이런 뭐 대가들은 술을 많이 먹던 뭐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간다는, 계속 글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네, 이게 이제 범부들이랑 대가들이랑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91페이지에 카타리나 서사 또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목표는 매 순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네. 뭐 똑같은 뭐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 플라톤이 했던 얘기. 네, 옆에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에는 종이에는 멋진 시를 적으면서 자기 삶에는 침을 뱉지 말라는 뜻이다. 책상에서 치를 씌우고 부엌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가로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허다한 잡지 편집장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라고. 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잘 안 가요. 종이에 멋진 시를 적으면서 침을 뱉지 말고 시를 치우고 부엌으로 돌아가라 하는 뜻이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